여러분,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조금 불편하고 듣기 거북할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0세를 넘어선 남성들 중 무려 60% 가까이가 이미 전립선 관련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대에 접어들면 그 비율은 놀랍게도 70%까지 치솟습니다. 이는 10명의 남성이 모인 자리에서 7명 정도는 크고 작은 전립선 증상을 겪고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하고 보편적인 문제라는 뜻이죠.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져 시원하게 나오지 않거나 소변을 다 보았는데도 왠지 모르게 잔뇨감이 남아 찝찝한 기분이 들고 갑자기 요의가 몰려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이 모든 증상을 그저 나이 탓이라 치부하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꾹 참고 지내왔던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부끄러움 때문에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홀로 끙끙 앓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은 이처럼 많은 남성이 침묵 속에 감추고 있는 중요한 건강 문제에 대해 한 명의 의사로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이 문제는 단순히 세월의 흐름에 맡겨 포기해야 할 숙명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습관은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값비싼 약물 치료보다도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까지 평가되는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들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분이 이 귀중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동안 증상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외래 진료실에서 지난 15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수많은 만남 속에서 제가 가장 자주 느꼈던 안타까움은 바로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3년,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참고 견디다가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더 일찍 오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으면 거의 예외 없이 똑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나이 탓인 줄 알았습니다.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어차피 고쳐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60세 이상이시라면 혹은 아버지나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시라면 부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알게 될 지식의 유무가 앞으로의 삶의 질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활기차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자, 이제 건강 잡학 지식을 통해 우리 몸의 소중한 부분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볼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 주제는 바로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3가지 습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전립선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3가지 요소로 나누어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째, 전립선은 어떤 장기이며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둘째,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3가지 생활 습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단 관리와 정기 검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실 때쯤이면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립선 건강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지식을 갖추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메모를 하면서 반복해서 복습하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식을 함께 배워나가 봅시다. 가장 먼저 대체 전립선이라는 것이 어떤 장기인지 확실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립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뇨기과 외래에서도 전립선이 안 좋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전립선은 오직 남성의 몸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장기입니다. 방광의 바로 아래 요도의 출구를 도넛처럼 감싸고 있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기는 대략 호두알 정도이며 무게는 겨우 10g 정도에 불과한 아주 작은 장기입니다. 그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소변이 통과하는 요도라는
호스 주변을 전립선이 도넛처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전립선이 점차 커지게 되면 마치 도넛의 구멍이 좁아지듯이 요도가 압박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작은 전립선은 우리 몸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전립선의 주된 기능은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는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 호르몬의 균형이 변화하게 되면 전립선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거의 모든 남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전립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에서 어떤 수치를 눈여겨봐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지표는 바로 PSA, 전립선 특이 항원라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PSA 수치가 4.0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을 강력하게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찾아보고 PSA 수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전 결과에 이 수치가 없거나 확인하기 어렵다면 다음 건강검진에서는 반드시 이 항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소변을 보려고 해도 나카나카 시작하기 어려운 지연요 증상,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고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잔뇨감, 갑자기 요의가 몰려와 참기 힘든 요절박, 소변을 너무 자주 보게 되는 빈뇨, 그리고 한밤중에 잠을 깨워 화장실로 이끄는 야간뇨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전립선 문제는 결코 특별하거나 희귀한 질병이 아닙니다. 60세 남성의 60%, 70세 남성의 70%가 어떤 형태로든 증상을 경험한다는 현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현재 일본의 평균 수명은 80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많은 남성이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직면하게 될 건강 과제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찍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는 이 지식은 여러분의 평생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전립선 문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 증상을 장기간 방치했을 때 과연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방광은 지속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요도가 막힌 상태에서도 방광은 소변을 밀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애씁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한계가 오면 결국 방광 자체의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소변을 저장하는 힘이 약해지고 빈뇨 증상이 심해지며 방광이 수축하기 어려워져 소변이 잔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방광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길로 이어집니다. 또한 만성적인 소변 정체는 요로 감염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쉽게 오염되듯이 방광에 오래 머무는 소변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전립선 문제를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신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변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신장에서 방광으로 여감력이 가해지게 되고 이는 결국 신장 기능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즉, 전립선 문제가 종국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신장 기능 저하, 심지어는 신부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는 좀 참으면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매우 위험한 자세입니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올바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여러분의 몸 전체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여러분께 안심시켜드리고 싶은 점은 전립선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는 오늘 이야기할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얼마 전
72세의 다나카 마사오 전중정미 씨라는 전 회사원 환자분이 예래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구마모토에서 부인과 함께 오신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벌써 3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며 화장실을 4~5번씩 갑니다. 요즘은 5분에 1번 갈 때도 있어서 잠도 못 자고 낮에는 멍하니 지내 정말 힘듭니다. 다나카 씨는 조용히 하지만 어딘가 부끄러운 듯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부인께서도 눈시울을 붉히며 남편이 정말 힘들어해서 이제는 외출하는 것조차 꺼려하게 됐어요. 라고 안타깝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나카 씨는 나이 탓이라 어쩔 수 없다고 어차피 낫지 않을 것이라며 오랫동안 포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69세 무렵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남자니까 나약한 소리를 하는 것은 부끄럽다. 비뇨기과에 가는 것이 꺼려진다는 생각에 3년 동안이나 혼자서 고통을 감내해 온 것입니다. 자세한 진찰과 상담을 통해 다나카 씨의 생활 습관에서 몇 가지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 방식, 식후 활동, 그리고 평소 활동량이었습니다. 저는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싫어서 아침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저녁부터는 물을 의식적으로 적게 마십니다. 다나카 씨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3가지 습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자 다나카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네, 바뀝니다. 일단 3개월만 저와 함께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다나카 씨의 그 후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혹시 내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전립선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우리 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습관들이 왜 그토록 효과적인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의 균형이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하면 전립선은 마치 댐이 점점 커지듯이 조금씩 비대해집니다. 이 비대해진 전립선이 마치 수도관을 조이듯이 요도를 압박하기 시작하고 결국 소변의 흐름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니 방광은 그 소변을 밀어내기 위해 과도하게 힘을 쓰게 되고 결국 방광은 과민해져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야간 빈뇨, 소변 절박감 같은 불쾌한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연쇄작용이 우리 몸속에서 소리 없이 하지만 끈질기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혹시 전립선 비대증은 살찐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날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전립선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형보다는 우리가 매일 영위하는 생활 습관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사실 혈액순환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반 안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전립선으로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전립선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염증이 쉽게 발생하도록 유도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걷기라는 행위가 전립선 건강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연쇄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과의 관계입니다. 당뇨병이 발병하면 전신적으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이는 골반 내 혈류 저하로 이어집니다. 전립선에 필요한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전립선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외래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실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혈당 수치가 높은 분들은 전립선 문제도 함께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도 직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겠습니다.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는 데는 전신의 만성 염증이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는 마치 작은 불씨가 계속해서 스멀스멀 타오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스멀거리는 불씨가 전립선 세포에도 서서히 하지만 꾸준히 손상을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습관의 핵심으로 연결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립선 문제는 단순히 호르몬의 불균형 문제만이 아니라 혈액순환, 만성염증, 혈당 조절, 그리고 생활습관 전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선이 이토록 효과적인 치료법이자 예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핵심 포인트는 매우 중요하며 이후에도 계속 언급될 것이므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가 드디어 본론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습관을 하나하나 정성껏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메모를 하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별표 습관 첫 번째, 현명한 수분 섭취 방법입니다. 별표 물을 마시는 것뿐이라고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마시는 양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는가입니다. 먼저 하루에 마셔야 할 수분량의 권장량은 1.5리터에서 2리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분이란 순수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의미합니다. 설탕이 첨가된 음료나 차, 커피, 그리고 술은 외의입니다. 특히 알코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맥주에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니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오해입니다.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몸에서 수분이 배출되어 탈수를 유발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수분 보충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드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수분 섭취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핵심은 수분 섭취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루 수분량의 대부분을 오전 중부터 이른 오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섭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점차 수분 섭취를 줄여나가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특히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면서도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을 실천한 남성들은 야간뇨 증상이 약 40% 개선되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소량이라면 마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컵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싫어서 물을 아예 마시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의 농도가 짙어지고 이는 요도를 강하게 자극하여 염증을 유발하기 쉽게 만듭니다. 결국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분은 적절한 양을 적절한 타이밍에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습관을 2-3주만 꾸준히 이어가시면 많은 분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별표 습관 두 번째, 식후 산책입니다. 별표 이것도 그런 것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그 효과를 증명합니다. 매 식후 15분만 걷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무려 35%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후 산책이 왜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골반 내 혈액순환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걷는 동안 골반 주위의 근육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은 일종의 펌프 역할을 하여 전립선을 포함한 골반 내 장기들로 신선한 혈액을 힘차게 공급합니다. 전립선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전달되면 세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혈당 안정화 효과입니다. 식사 후에 걷는 것은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뇨병이나 높은 혈당 상태는 전립선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매 식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립선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전신적인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효과입니다. 만성염증은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이러한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걷는 습관을 통해 우리 몸속에서 스멀거리던 염증의 불씨를 조금씩 꺼뜨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맑은 날에는 배우자나 이웃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이어간다면 10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걷는 장소는 굳이 같은 곳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원이든 동네 상점가든 여러분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나 관절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산책의 강도나 시간에 대해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신체 상태에 맞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 산책 습관을 시작한 후 밤잠이 깊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몸이 적당히 움직여져야 밤에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립선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습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소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부디 끝까지 경청해 주십시오. 별표 세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별표. 이 대목에서 다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순전히 의학적인 이야기이므로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3만 명 이상의 남성을 20년 동안 추적 관찰한 매우 대규모의 연구가 있습니다. 3만 명 이상의 남성을 무려 20년간 추적한 것이니 이는 극도로 엄밀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했던 남성들은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무려 33%나 낮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규칙적인 성생활은 전립선의 자연스러운 정화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전립선 분비물을 정기적으로 배출함으로써 유해 물질의 축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계도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듯이 배관도 주기적으로 물을 흘려보내 막힘을 방지하듯이 전립선 또한 이러한 자연스러운 배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성생활은 골반 내혈류를 개선하는 효과,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효과, 그리고 전립선 주위의 근육군을 이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답변드리자면 사정 그 자체에 전립선의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리적 요구입니다. 각자의 심정이나 생활 상황에 따라 이 습관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학적인 정보로 전달해 드렸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버드 연구가 제시한 33%의 위험 감소는 통계적인 데이터입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성생활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전립선암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위험도의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불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비뇨기과 예래에서 편하게 상담해 주십시오.
어떤 질문이라도 의사로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전립선에 관한 오해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별표 오해 첫 번째입니다. 전립선 질환에 걸리면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별표 사실 경도에서 중등도 수준의 전립선 문제라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호전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중증의 케이스나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먼저 생활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의사로서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별표 오해 두 번째입니다. 전립선 문제가 있으면 더 이상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표 이 역시 오해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식후의 가벼운 산책과 같은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바입니다. 꾸준한 활동은 전립선뿐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별표 오해 세 번째입니다. 전립선 문제는 전립선만의 문제라는 인식입니다. 별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립선 건강은 혈액순환, 혈당 수치, 만성염증, 스트레스 수준 등 전신적인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립선에만 국한하여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생활습관 전체를 건강하게 정비해 나가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습관들은 전립선뿐만 아니라 심장, 뇌, 뼈, 근육 등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우리 몸은 모든 장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기능합니다. 하나의 습관 개선이 몸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 점을 의식하며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지만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식단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특히 좋다고 알려진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먼저 별표 토마토 별표입니다. 토마토에 풍부하게 함유된 리코펜이라는 성분은 전립선 보호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토마토는 가열하면 리코펜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생 토마토보다는 끓여 먹거나 볶아 먹는 요리가 더욱 효과적인 셈입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 미네스트로네, 토마토 스튜 등과 같은 요리들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보십시오. 다음은 별표 대두 제품 별표입니다. 두부, 두유, 나토 등의 풍부한 대두 이소플라본은 전립선을 보호하는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매일 식사에 두부 한 조각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인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표 아연 별표를 풍부하게 함유한 식재료들도 전립선 기능을 지원합니다. 굴이나 해산물, 그리고 해조류도 적극적으로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소송채 등 별표 녹색 잎채소 별표들도 매일 식단에 빠뜨리지 말고 포함해 주십시오. 반대로 되도록이면 자제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고지방 붉은 육류나 가공육, 단 과자나 탄산음료, 그리고 별표 알코올 별표입니다. 특히 알코올은 전립선에 강한 자극을 주어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마시지 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양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표 체중 관리 별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만은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식후 산책 습관은 자연스럽게 체중 관리에도 연결됩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먹어야 할까 고민되신다면 먼저 토마토 요리를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또한 마트에서 두부를 집어드는 횟수를 조금 늘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듯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습관과 이 식단의 핵심 포인트를 결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각각이 독립적인 마법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래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하는 질문 몇 가지를 뽑아보겠습니다. 별표 첫 번째, 두유나 차도 수분 2리터에 포함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별표. 순수한 두유라면 수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함유된 차나 커피는 가벼운 이뇨 작용이 있어 수분 보충의 주요 수단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따뜻한 물이나 생수를 주체로 삼고 그 외의 음료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하루 1-2잔 정도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물로 보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별표. 다음 질문입니다. 전립선 비대가 있는데 물을 늘리면 오히려 화장실 가는 횟수가 더 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표. 확실히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 첫 일주일 정도는 일시적으로 빈뇨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몸이 새로운 수분 섭취량과 속도에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립선의 염증이 개선되면서 전체적인 화장실 방문 횟수는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처음 2주 정도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별표. 또 다른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부님이나 수도사처럼 평생 금욕 생활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별표. 사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전립선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유전, 환경, 스트레스, 식단, 운동 습관 등 다각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죠. 하버드 연구는 규칙적인 성생활이 33%의 위험을 낮춘다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욕 생활을 하더라도 전립선암에 걸리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더라도 전립선암에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생활 방식과 신념 속에서 실천 가능한 범위의 건강 습관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금욕 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더욱더 정기적인 의학적 검진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별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70세가 넘어서도 이런 습관들을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라고 자주 묻습니다. 별표. 네, 의미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의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시작해도 근력 향상이 가능했다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에 관계없이 자극에 반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세가 넘어서 시작한다고 해서 결코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잠시 계절 이야기도 해볼까요? 요즘 같은 계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사실 전립선 증상은 계절에 따라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철에는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이는 골반 내 혈류 저하로 이어져 야간 빈뇨가 악화되었다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소변량이 줄어들어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에는 열사병 예방을 위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수분을 너무 자제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체온 조절을 위해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산책할 때도 갑자기 추운 바깥으로 나가기보다는 실내에서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한 후에 외출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이 계절은 건강검진을 받기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기회에 PSA 검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아볼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병원에 가는 것을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명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검진을 받는 것은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그러한 의식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습관은 정기적인 의학적 검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분들께는 매년 한 번의 PSA 검사와 비뇨기과에서의 정기검진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직장 수지 검사라는 검사가 싫어서 병원 방문을 꺼린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 검사는 전립선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고작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검사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매우 높은 질병입니다. 그러나 발견이 늦어지면 선택지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증상이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없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식품, 영양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전립선에 대한 효과가 의학적 근거로 명확히 확립된 보조식품은 거의 없습니다. 고가의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으니 안심이라는 생각은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보다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생활습관 개선을 우선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증상이 지속적으로 신경 쓰이신다면 주저 말고 비뇨기과를 방문해 주십시오. 전문의와 함께 여러분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다나카 마사오 씨의 그 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나카 씨는 저와의 외래 상담 후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습관을 진지하게 실천해 주셨습니다. 수분 섭취 방법을 바꾸어 아침과 오전 중을 중심으로 충분히 물을 마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자제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매 식후에는 동네를 15분씩 산책했습니다. 3개월 후 엘의 진료실을 다시 찾아온 다나카 씨의 얼굴은 처음 뵈었을 때와는 몰라보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기쁨의 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니 낮에도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기분도 훨씬 좋아졌고요. 옆에 계시던 부인께서도 방긋 웃으시며 마치 젊어진 것 같아요. 외출하는 것도 싫어하지 않게 됐어요. 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나카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좀 더 빨리 올 걸 그랬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네요. 이것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외래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는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몇 살이 되든 몸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몸을 바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습관에 대한 강의,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전립선 문제는 60세 남성의 약 60%, 70세 남성의 약 70%가 경험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습관은 첫 번째가 별표 현명한 수분 섭취 방법 별표이었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오전 중부터 이른 오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섭취하고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자제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두 번째는 별표 식후 산책 별표입니다. 매 식후 15분만 걷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문제 발생 위험이 35%나 감소한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별표 규칙적인 성생활 유지 별표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대규모 연구에서 전립선암 위험이 33%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죠. 그리고 토마토, 대두 제품, 해산물 등 식단 조절과 매년 한 번의 정기검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잊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요약 설명란의 목차를 통해 다시 복습해 보십시오. 자, 이제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지식은 여러분 모두에게 완벽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전립선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습관은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전혀 필요 없으며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 뿐입니다. 만약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걸음을 선택하라면 저는 오늘 밤부터 저녁 6시 이후의 수분 섭취를 조금 줄여보는 것을 권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건강 잡학에서는 이외에도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 꼭 다른 영상들도 시청하며 건강 지식을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이미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습관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댓글란에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 큰 참고가 될 것이고 여러분으로부터 저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좋아요든 싫어요든 어떤 평가라도 괜찮으니 평가해 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항상 몸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진료에서 또 뵙겠습니다.